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실종 감금 의심 신고가 143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한 달 안에 모두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와 감금 피해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합동 대응팀이 오늘 현지에 급파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여행 제한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이 타당한지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는 방화범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유로 열차에 불을 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수도 프놈펜을 포함해 무려 11개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현지 교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캄보디아는 한국인 관광객이 한 해에만 20만 명 넘게 찾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한 차례 수교가 끊어졌다가 1997년 다시 교류가 시작됐고 여러 기업이 진출하며 교민도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비행기로 6시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국가지만 하루아침에 발길이 끊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을 노린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수도 프놈펜을 비롯해 11개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겁니다. 현지 방문을 전면 자제하도록 한 건데 출국을 권고하는 적색 경보로 격상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년에서 2023년 한 해 10건에서 20건 수준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만 33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배경엔 웬치로 불리는 중국계를 주축으로 한 범죄 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돈벌이를 미끼로 현지로 꿰어낸 뒤 납치의 몸값을 요구하거나 철조망과 무장경비원으로 둘러싸인 감옥에 가두고 피싱부터 스캠, 온라인 도박 등 온갖 범죄를 강요하는 게 주요 수법입니다. 캄보디아의 이런 범죄 단지는 최소 50여 곳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된 뒤 성행에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인 대상 범죄가 빠르게 늘었다고 현지 교민들은 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내 민간단체에 달마다 20에서 30건꼴로 부조 요청이 들어왔지만 우리 정부 차원의 대처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지는 비극이 벌어진 뒤에야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캄보디아 측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범죄 배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현지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와 관련해 접수된 실종 감금 의심 사건은 모두 14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91건은 대상자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됐고 52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 입국 후 연락이 끊겼거나 감금됐다고 신고된 한국인 가운데 80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외교부 발표와 관련해서는 양쪽에 접수된 사건 전체를 비교 분석해 누락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합동 대응팀이 사망한 국민의 조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를 추진하고 구금된 한국인 혐의자들을 특별 항공편으로 최단 시일 내 송환하는 방안을 현지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함께 출국해 캄보디아 당국과 한국인 대상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으로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분석해 붙잡힌 모집 체계 윗선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장 대여를 홍보하는 커뮤니티 게시물입니다. 통장을 들고 캄보디아나 중국으로 오면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A씨도 학교 선배인 대포 통장 모집책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 듣고 출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의 통장은 실제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는데 경찰이 이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붙잡힌 모집책의 윗선, 즉 대포 통장 유통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누군가 몰래 가로채는 이른바 누르기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차장까지 가면 자기들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돈이 모여있는 기간도 길고 액수도 좀 많아지겠죠. 그럴 때 이제 그걸 잠궈버리고 자기가 뭐 날라버린다든지. A씨를 유인한 혐의로 검거된 20대 남성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A씨의 시신은 사건 2달이 지나도록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현지 사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경찰이 진행하는 공동부검에도 직접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진행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저희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해가고 법무부가 사법공조를 요청해갔고요. 3차례 정도 화상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검에도 저희가 참여할 예정이고요. 경찰은 범죄 조직이 대포 통장을 활용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 실태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지금도 비슷한 내용의 구인 광고가 여전히 검색되고 있습니다. 빠르고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중국에 있는 한인회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캄보디아 구인 글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같은 글이 올라오는데 초보자여도 수천만 원을 벌 수 있고 감금이나 폭행은 없다고 장담합니다. 항공료와 숙박도 부담해주겠다고 합니다. 다른 커뮤니티에는 계좌를 사겠다며 대놓고 자금 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적어놓은 글도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떠난 A씨는 탈출 전까지 구타와 각종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자영업자 상대로 투자해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옛날에 제 앨범 동영상 같은 걸 많이 찍었어요. 이자에서 가둬놓고 행사하면 다 베껴놓고 막 이랬지.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수법도 흔해졌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다 숨진 걸로 추정되는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도 대학 선배에게 유인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자기 대신 캄보디아에 일하러 다녀오면 800만 원을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현지에 감금되게 한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취업 사기로 감금된 사람이 풀려나기 위해 친구들을 불러오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여행객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어 무차별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큰 돈을 못 버는 판에 그 외국인이 와서 고수익을 그와 같이 화려한 이 근무 환경 속에서 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지금도 고수익을 미끼로 한 납치 감금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 수법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네, 법원은 구속이 타당한 지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구속을 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정문을 나섭니다.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며 감사를 표하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5시간 넘게 고심한 끝에 구속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이나 출석 경과 등을 봐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 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런 행위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려던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통상적인 장관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 겁니다. 박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의 계획엔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밤 두 사람이 3차례 통화하면서 검사 파견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는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9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검이 기소한 혐의로는 법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측의 청탁성 선물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전 씨 측은 의견 진술을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사 목걸이 등을 받았고 이를 김건희 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음 받은 가방 2개와 교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3개와 신발, 목걸이 등을 작년에 돌려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물건을 받을 당시에는 청탁이 없었던 데다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 사후 청탁 내용도 통일교가 특별한 이득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통일교와 김건희 씨를 소개해줬을 뿐 청탁자와 공무원을 알선한 것이 아니고 김건희 씨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물건을 일시 점유에 전달한 단순 전달자에 불과해 알선수재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다퉈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진술인 만큼 추후 해당 진술에 대한 진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수수,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 씨 2차 공판을 열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애초 오늘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 이정필 씨와 민태균 전 블랙펄 인베스트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조짐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품 붕괴 가능성을 직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돼 일본처럼 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강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진행된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 책임자들 앞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 금융위원장님 맞죠? 제 말이.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개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특히 현 상황을 이른바 폭탄 돌리기로 진단하며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과거 생각이잖아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이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과도한 자금이 주식 등 생산적 분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도 전환도 좀 하고 투자도 좀 합리적으로 좀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그 국토부하고 금융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 잘하고 계세요? 네네. 네.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의지 또한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이 정권에 큰 부담이 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휘발성 강한 부동산 정책이 여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폭넓은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의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개 자치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최근 아파트값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한도를 더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에 더해 세제 조치가 포함될지도 관심사인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세제 개편 방향성은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자영업자 채무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 멘토 자격으로 현장을 찾은 방송인 홍석천 씨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그 밭이 묵은 밭 건물을 좀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실은 바람직하잖아요. 그때 위기 극복 비용은 원래 국가가 담당했어야 되거든요. 이 점들을 저는 국민들께서 조금 용인을 해주시면 부채 청산 또는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여기 자영업 사장님들이 되게 뒷담화했어요. 대통령님에 대해서. 직원과 알바를 위한 정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막상 사장님들이 을병이 된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들의 고초를 좀 들어주는 그런 부서가 좀 없는 것 같다. 목숨 괜찮죠, 저? 취향이 아니라는 게 자꾸. 다시 불붙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해운 분야로 번졌습니다. 미국 조선업 부활 계획 마스가의 상징이 된 우리 기업 하나그룹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에 대미를 장식한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입니다.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1억 달러를 주고 인수한 곳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의 중추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2달 만에 한화그룹이 한미 조선업 협력의 경계심을 드러내온 중국의 표적이 됐습니다. 필리 조선소를 비롯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겁니다. 앞으로 중국의 조직이나 개인은 이들 회사와 거래 또는 협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 등을 겨냥해 내놓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반격 조치 성격입니다. 韩华海洋株式会社在美相关子公司协助支持美国政府对中国海事物流和造船业开展301调查，并采取措施。 미국과 중국이 상대 국적 선박에 매기는 입항 수수료도 같은 날 징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톤당 50달러, 중국은 400위안으로 내년 4월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올릴 예정입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통제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재점화된 관세 전쟁이 해운업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경주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의談判을 앞두고 격해지는 강대강 대치 속에 우리 기업에 직접 불똥이 튄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중이 현지 시간 13일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실무 당국자 간 소통을 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14일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개한 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자신이 그동안 중국과 대화하면서 경로를 찾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면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기 위해 예정해둔 시간이 있다고 소개하며 회담 성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와 IMF 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향합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조율 중인데 우리가 안전판 역할을 위해 요구한 통화스와프 관련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에 힘입어 3,646선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새로 쓴 코스피.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무역 보복 조치에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3,560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외 악재에도 오늘 3,600선을 회복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부푼 마음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각종 하자로 속을 썩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축 아파트 하자 시공 불만 관련 피해 구제 통계가 정오에 발표됩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열차에 불을 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승객들은 놀라 도망치고 일부는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남성이 붙인 불은 순식간에 번지고 전동차 안은 까만 연기로 가득 찹니다. 지난 5월 31일 60대 남성 원모 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화재 당시 승객 20여 명이 연기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정도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대략 탑승 인원 한 400명 정도 된다고 들었고 여의도에서 마포로 넘어오는 하재터널에서 기관사가 아마 정차를 시킨 것 같습니다. 탑승하던 시민들은 하차해서 아마 도보로 이동한 거로 생각되고 검찰은 승객 481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파악된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 씨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형 인명사고 날 뻔했는데 입장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만 있으셨습니까? 소송 결과 공론화하려고 범행하신 거. 네. 원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이혼 소송으로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원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이혼 소송 등 개인적인 이유로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데다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 씨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 씨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환자 이송 등 구급 활동에 필수적인 일회용 멸균 의료기기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문 외 기도 유지기나 호흡 마스크, 자동 심장 충격기 패치 같은 일회용 구급 소모품 6종의 구매 현황과 사용 횟수를 비교한 결과 구매 수량보다 사용 횟수가 많은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환자 이송에 사용하고 난 일회용 의료기기를 구급대원들이 멸균 처리한 뒤 재포장하고 유효기간까지 임의도 정해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소방청 역시 정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일부 재사용 사례가 확인된 바 있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거주자가 50대 배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어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국적의 장모 씨와 류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AI 허위 영상물이 온라인에 퍼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사 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에 한 달여 만에 또 이물질이 섞인 탁수가 공급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틀째를 맞은 국정감사장 곳곳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잇따라 소환되며 여야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김 실장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논의하려 오늘 예정됐던 운영위 전체 회의는 연기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당시 수사검사와 나란히 자리한 국회 법사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 변호사 교체 과정에 김 실장의 질책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안 나타나서 증인이 연락을 했더니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당했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가지고 타입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김 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관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현지 실장과 연관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7년간 같이 활동을 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쟁화하겠다는 것밖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도 임명 전후 김 실장과 통화가 있었는지 질의가 나왔는데 한 장관은 적극 부인했습니다. 김 실장 관련 여야 대치는 과거 판결문을 토대로 한 장외 여론전으로도 번졌습니다. 김 실장이 통합진보당 주류 세력으로 알려진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됐고 과거 이 대통령이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은 성남시의회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자 색깔론이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경기 동부연합은 통진당의 핵심 세력이잖아요. 알고 지낸다는 문장 하나로 김현지 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계시키는 논리적 비약은 실로 놀랍습니다.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던 운영위원회는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국감장 곳곳에서 김 실장 없는 김 실장 공방은 한층 더 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경기 동부연합의 연관성을 주장한 데 대해 50대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박 의원 주장은 일종의 종북몰이 의혹 제기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거짓말을 하더라도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 부족한 게 아니냐고 비판하며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어제 최대 격전지로 꼽힌 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네, 이제 민간인이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할지 눈길이 쏠렸는데요. 엉뚱하게도 여야 의원 사이 욕설 문자로 소란이 불거졌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정부 조직 확대 개편으로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 여론 관심은 온통 증인석 뒷줄에 쏠렸습니다. 방통위가 폐지돼 민간인 신분이 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일반 증인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호출로 증언대에 선 이 전 위원장은 작심한 듯 자신을 체포한 현 정부를 맹폭했습니다.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대통령실이 폭우를 이유로 자신의 여름 휴가를 반려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을 재점화하기도 했습니다. 우체국 배달까지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능 출연이었습니다. 이진숙 투명인간 전략으로 대응하던 민주당은 엉뚱한 데서 폭발했습니다. 김우영 의원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됐다는 가짜뉴스를 말한다며 느닷없이 지난달 받은 사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기본 소양조차도 어긋난 사람입니다. 국감장은 순식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유, 정해야겠습니다. 기습 펀치를 맞은 국민의힘은 장외폭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바로 곧장 이 찌질한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자기가 보낸 문자는 욕설 문자는 지웠습니다. 어수선한 회의장이 정리되는 동안 증인과 참고인 수십 명은 기약도 없이 버텼고 유명 유튜버도 겨우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그 상대방도 감정이 있고 똑같이 기쁨과 슬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란 걸 한 번만 꼭 생각해 주시고. 난데없이 터진 문자 논란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감 조연이 됐고 김현지 실장을 폭로한 박정훈 의원은 문자 폭탄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노림수였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인데 의도가 무엇이든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한숨만 나온다는 따가운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정감사 4일째인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법사위는 서초동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하는데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당시 전산 기록을 열람하고 75평 규모의 대법관 집무실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행안위 국감은 중앙선관위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을 상징하는 비무장지대 대전차 방벽이 10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논란이 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의견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DMZ에 쌓아올린 대전차 방벽이 위성사진에 찍힌 모습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따라 건설된 곳은 모두 4곳으로 건설 모습 포착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지역과 길이까지 파악됐습니다. 각각 한 2.5km씩 해서 총 10여 킬로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의장님 맞습니까? 현재는 차단을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도발 사항이라든지 됐을 때는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후속 조치 상황이 거듭 확인된 건데 최근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논란이 됐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차라리 장관직 그만두시고 그 사회단체에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두 국가론 계속 이렇게 그 주장을 하실 겁니까?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저는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밝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의견도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한 것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과 함께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흡수 통일 노선이 어찌 보면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아닌가.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작용 반작용의 결과로 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에 방점을 찍은 조직 개편안도 발표하고 2016년 멈춰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어떤 일도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언제 호응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1단계인 인질 수감자 교환은 성사됐지만 완전한 평화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한 발 물러서자 하마스가 지역을 장악하고 부역자 색출에 나서면서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다음 날 대형 트랙터들이 가자시티에 투입돼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웁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전쟁의 참상을 뒤로하고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We need to seize the opportunity. Today we have an opportunity for peace. 하지만 휴전 합의 후 하마스가 가자지구 통제권 지키기에 열을 올리면서 불안감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치안 명목으로 무장대원과 경찰이 배치됐고 수십 명이 공개 처형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한 발 물러서자 하마스가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자 혐의를 씌워 처형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 구도에 있는 지역 내 반대 세력과의 유혈 충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치안권이 일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어서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القرارات اللي أخذوها هذه تطبق على أرض الواقع ويتم فعلا إنهاء الحرب وتعود الحياة إلى غزة.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무장 해제할 거라고 했지만 하마스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합의를 위한 난제는 산적한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주 넘게 Z세대 시위가 이어진 마다가스카르에서 의회가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네팔에 이어 Z세대 시위가 정부를 무너뜨린 두 번째 나라가 됐는데 의회 탄핵 의결 직후 반정부 시위에 합류한 군부는 정권 장악을 선언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2주 넘게 이어진 마다가스카르의 Z세대 시위가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탄핵으로 결론났습니다. En application de l'article 49 de la Constitution, l'Assemblée nationale siège en session extraordinaire afin de prononcer l'abaissement définitif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전체 163석 가운데 130석 찬성으로 탄핵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1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로써 마다가스카르는 네팔에 이어 Z세대 시위가 정부를 무너뜨린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C'est une très bonne nouvelle pour nous, pour les militants, pour tous les Malgaches. Et vraiment, c'est incroyable parce que il y a 2 semaines, on se battait force à force avec les militaires. Et aujourd'hui, nous avons gagné. Une annonce vraiment qui mérite une célébration nationale. Voilà. 반정부 시위에 합류했던 군부는 탄핵 의결 직후 정권 장악을 선언하며 의회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의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군정 수립 선언으로 전국 혼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일 수도 안타나나리보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Z세대 주도로 잦은 단수와 정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생태학적 다양성과 세계 최대 바닐라 생산국으로 유명한 마다가스카르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뒤에도
정치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의 약 75%가 빈곤선 이하로 생활할 정도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의 선박을 재차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 14일 베네수엘라 해안 인근에서 마약을 밀매하는 선박에 공습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박은 마약을 밀매하고 있었고 불법적인 마약과 테러 조직과 관련됐으며 테러 단체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항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국립공원사무소가 SNS 영상과 사진 삭제를 요청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설악산의 1275봉인데요. 등반이 금지된 통제구역인데 아찔한 인증 사진과 영상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SNS에서 자주 보이는 영상입니다. 설악산 1275봉에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오르는 법과 내려가는 법은 물론 아찔한 바위 위에서 찍은 인증사진과 영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275봉은 지형이 험준한 설악산 공룡 능선 한가운데 우뚝 솟은 봉우리, 생태계와 지형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무엇보다 바위가 미끄럽고 급경사로 추락과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도 큽니다. 지난달에도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등산객이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법정 탐방로라 오르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 대상. 하지만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 실제 단속은 어렵습니다. 자연보호법상 현장 단속이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을 특정해야 되는데 SNS나 여기에서는 뭐 개인 실명과 연락 자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공개가 되어 있으면 특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측은 등산객이 많아지는 단풍철을 맞아 자주 훼손되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공식 SNS를 통해서 등반 위험성을 알리는가 하면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자진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국내 첫 장편 영화가 오늘 개봉합니다. 제작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한 가운데 AI가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도 던집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뭐야 이거? 여기가 어디야? 이승과 저승 사이 중간계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없애려는 저승사자들이 추격을 시작합니다.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 등으로 유명한 강윤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지난해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권한슬 감독이 AI 연출을 지휘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AI 영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너무 길지 않게 저희가 시리즈형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획을 했고요. 차량이 부딪히고 폭발하는 장면, 저승사자의 액션씬 등에서 현존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모두 이용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흘 이상 걸렸을 작업은 1시간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연출적 프롬프트들을 다 이제 사람이 직접 창조를 해내서 그걸 입력을 해서 장면들을 뽑아내고 거기서 제일 좋은 장면들을 고를 수 있는 기존 영화에서 공들여 만든 컴퓨터 그래픽만큼 정교하진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영화 제작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건 분명합니다. 감독님의 어떠한 그런 창의성 그리고 도전성 이런 것들이 잘 느껴졌고 그리고 저희 목표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AI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AI가 영화 제작에서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저 스스로가 어떻게 그 괴물들, 크리처들에게 반응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연기를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섬세한 감정들은 인간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선택하는 관객의 기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화의 본질은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패스트 패션 열풍 속 버려지는 옷은 매년 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못한 채 소각되거나 매립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 취재 결과 지난 2019년 5만 9천 톤이었던 폐 의류는 재작년 11만 938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팔리지 못한 채 버려진 새 옷도 지난 5년 동안 수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5일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의류 산업 전반의 실태와 해법을 집중 조명합니다. 오늘은 다시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전남을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밤에는 수도권과 영서에도 비가 내리다가 내일 새벽에 북서쪽부터 비는 잦아들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최고 40에서 60mm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경남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서늘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4도, 대구는 15.7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과 대구 23도, 부산 25도, 광주는 24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다음 주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